1920년대 말 미국에서 불기 시작한 대공황의 그림자는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라 1930년대 초 수백여 개가 넘는 기업이 도산하고 300만이 넘는 실업자가 발생하고 노동자 파업의 시위 등 일본은 극도로 불안한 사회였습니다. 이런 불안한 사회 분위기의 편승, 극우 세력이 득세하면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또라이 군인들이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독일이나 이태리의 파시와 독재 국가들처럼 젊은 극우 성향의 군인들은 국가를 개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독재 권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군부는 일본의 위기는 만주를 점령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동북 삼성인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성을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처럼 일본 제품의 시장으로 그리고 원료 공급지로서 운영하면서 중국 침략의 교두보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만주와 몽골을 무력 점령해서 식민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청일전쟁 후 일본은 조선을 강제 합병한 후 만주로 진출하면서 만주와 몽고 지역의 독점적인 이권을 얻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위안스카이가 원하던 황제 꿈을 미끼로 21개조를 체결했고 베이징 군벌의 막대한 자금과 차관으로 만주 지역의 이권을 보장받아왔고 봉천군벌 정철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만주 지역의 지배력을 공고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춘추 전국시대처럼 군벌들이 계속 난립, 만주 지역을 손쉽게 지배할 수 있을 거라는 일본의 예측은 장제스의 중국 통일로 빗나가게 됩니다. 돈독한 관계였던 봉천군벌도 장제스를 지지하게 되면서 일본의 만주, 몽고 지역의 식민지 계획이 흔들리자 일본의 극우 군인들은 판을 흔들 신박한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러일 전쟁 이후 랴오등 반도를 조차지로 확보한 일본은 이 지역을 관동주라고 칭하고 관동 총독부를 설치한 후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남만주 철도 경비를 목적으로 창설한 부대가 바로 관동군의 시초입니다. 관동군은 일본 육군 소속이었지만 천황과 직속으로 연결되는 명령체계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관동군은 일본 대번영에 설치된 이후에도 대번영과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군국주의 분위기가 농후했던 일본, 육군 장교들은 자신의 직급이 낮더라도 대규모 부대를 지휘할 수 있다는 지나친 자신감과 자신만이 일본을 구해낼 수 있다는 환상 속에 지휘 계통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작전도 진행하고 중요 요인을 암살하는 등 하극상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일본은 1930년 9월 18일 펑텐시 북쪽 류타오 부근 철도 일부를 고의로 폭발시키고 중국군이 일본을 공격했다는 자작극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봉천군벌 장쇠량에게 돌립니다. 거꾸로 오던 장제스도 공산당 토벌작전으로 장시성의 병력을 집중한 상태였고 장쇠량의 주력 부대도 베이징 인근에 주둔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만주 지역의 중국군 전력 공백을 틈타 일본군은 순식간에 펑천을 점령하고 이어 장춘, 하얼빈을 차지합니다. 제3차 공산당 토벌작전 중 일본의 기습 공격 소식을 들은 장제스. 주적 1순위는 공산당, 2순위가 일본. 그에게는 항상 일본보다 공산당이 우선이었습니다. 더구나 장시성 공산당 토벌작전을 2번이나 실패한 상황에서 지금 바로 군대를 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안내 양회를 외치면서 베이징의 장쇠양에게 적극적인 군사 대응을 자제시킵니다. 일본이 만주 침략을 방관하는 장제스의 정부의 태도에 중국인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전국적인 시위가 반일에서 점차 반국민당, 반장제스로 변하자 장제스는 어쩔 수 없이 3차 공산당 토벌 작전을 중지하고 일본과 중재에 나섭니다. 만주 지역은 일본에게 중요한 전략 자원이었습니다. 소련을 막아주는 완충 지역이면서 각종 석탄, 석유, 철강, 식량 등 자원 공급지이자 상품 시장이고 일본 내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지역이었습니다. 일본은 만주를 병합해 조선과 같은 방식으로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연맹의 눈도 있고
중국도 지금처럼 방관만 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에 괴뢰 정부를 세워 통치하는 방식으로 밀고 나갑니다. 만주족의 땅에 만주족의 나라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일본은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후이를 황제로 하는 만주국을 세웁니다. 장제스는 만주국은 불법이라고 선언한 후 국제연맹에 제소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일본과는 말로만 싸우고 실제 군병력은 4차 공산당 토벌작전에 투입시킵니다. 만주에서 한 달간 조사를 마친 국제연맹 조사단, 만주국은 일본에 의해 건국된 불법적 존재로 국제연맹은 만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채택하자 일본은 국제연맹을 탈퇴합니다. 장제스는 공산당 토벌에만 집중하고 만주국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몇 번의 도발 행위에도 장제스가 반응을 하지 않자 일본은 점점 더 과감해집니다. 오래전 북벌군의 위협에 일본군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점령한 산동지방과 베이징 인근의 허베이성, 여기에 동북 삼성을 묶어 화베이 경제권으로 분리, 중국으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에 일본의 지시를 받는 내몽고 군정부도 만들어지면서 중국의 동북과 화북지방은 일본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항일 세력을 결집해 일본과 싸우라는 중국 내 여론. 대장정을 마치고 연안에 집가던 중국 공산당도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공산당은 국민당과는 손을 잡을 수 있으나 장제스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반장 항일에서 장제스를 항일전선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핍장 항일 노선으로 제2차 국공합작을 제안합니다. 당시 공산당 토벌작전을 담당하던 만주군벌의 정쉐량, 자신의 기반이었던 동북 만주 지역을 일본군에 빼앗기고 서북 지역에서 홍군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처지에서 공산당의 제안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12월 7일 장제스는 공산당 토벌작전을 격려차 시안을 방문합니다. 정쉐량과 양우성은 총대를 메고 장제스의 국공합작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공산당에 대한 장제스의 강경한 태도에 변함이 없자 12월 12일 동북군과 서북군은 장제스와 그의 참모들을 구속하고 8가지 요구사항을 장제스에 요구하는 12.12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장제스는 이런 8가지 요구사항을 거부합니다. 난징에서는 장제스의 부인 숭메이링 등 국민당 대표단이, 연안에서는 저운라이가 시안으로 모여듭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중국 공산당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합니다. 장제스를 리더로 항일전쟁을 하자는 공산당의 제안에 장제스와 국민당 정부는 8개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입니다. 장제스의 거부로 합의문은 작성되지 않았지만 서명은 안 해도 약속은 지킨다는 장제스의 구두 약속에 장제스는 석방되어 난징으로 돌아갑니다. 시안사변으로 중국 공산당은 기사회생합니다. 대장정 이후 거의 괴멸 직전인 상태였지만 2차 국공합작으로 다시 힘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됩니다. 홍군과 국민당군은 휴전을 선언하고 연안의 공산당 정부는 중화민국 특구로 편입됩니다. 그리고 공산당의 홍군은 국민혁명군 내 팔로군으로 편제된 후 국민당 정부의 지위를 받게 됩니다.